이 강 제목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요즘 매스컴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변하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 중심점에 서 있는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 또 3D 프린터, IoT라고 불리우는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의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아주 손쉽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 또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로봇들이 인간을 대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펼쳐지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될 텐데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조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미래학자 중에 유명하신 분 중에 엘빈 토플러라고, 아마 많은 스님들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한두 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한 30년도 넘었네요. 이미 그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고, 그 뒤에 권력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 물결, 그러니까 인류를 바꾼 거대한 물결이 3번 쳤다, 요즘까지 치면은 4번을 몰아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너무 아껴서 인간에게 주어서는 안 될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물건이 불이라고 합니다. 불.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물론 이건 신화의 얘기지만, 초창기에는 우리가 농업을 모를 때, 다시 말해서 불을 활용하지 못할 때는 동물들을 수렵해 갖고 사냥해서 잡아먹어야 됐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을 못했고, 이 동물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을 발견하고 불을 다루면서 그때는 이제 정착을 했고, 곡식을 활용할 줄 알아서 이제 곡식을 뿌려서 심고 해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농업을 발전시켰다. 그런 거대한 인류의 변화가 첫 번째 물결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인류를 바꾼.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것을 제1의 물결이라고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죠. 이제는 농사를 짓는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부락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국가를 이루고, 이런 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2의 물결은요, 한참 뒤에 불어닥치게 됐는데요. 15세기경 1500년대 무렵에 뉴턴이 이제 어떤 역학관계를 찾아낸 뒤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토플러는 이것을 제2의 인류에게 불어닥친 거대한 파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산업 관점에서는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이건 전기, 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의 편의에 관련된 이런 물건들이 이 무렵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1900년대경이죠. 1900년대에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눈부신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에게 불어닥치는 거대한 물결이 바로 정보의 물결입니다. 예,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시죠? 바로 폰 노이만입니다. 예, 폰 노이만이 그 정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나오고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이때 이제 파워 시프트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권력 이동. 권력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왕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 얼만큼 고급 정보를 가졌느냐,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시대로 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려지는 3차 산업혁명, 즉 그 정보의 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4의 물결이 이 컴퓨터의 이제 시대를 통해서 이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좀 써놨는데, 이제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주요한 키워드들을 좀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사물 인터넷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 많이 이제 일상어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님들 오늘 여기 이렇게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좀 고생들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스님들의 그 얼굴과 이 모습들이 수많은 CCTV에 찍혔을 겁니다. 오늘을 하루만 하더라도요. 뭐 버스를 타셔도 그렇고, 뭐 지나가는 길목마다 CCTV 다 있고요. 수많은 정보들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을 인공지능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또 로봇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것부터 또 아주 힘든 일을 좀 해주는 거, 뭐 다양하게 우리 앞에 와 있고요. 또 무인 자율 시스템이라는 거는 당장 지금 뭐 바로 뭐 오늘 내일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이미 미국의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여기 뭐 3D 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가상현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래의 그 4차 산업혁명의 주류를 이루는 핵심 기술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하여간 뭐 어떻게 변할지는 뭐 짐작이 안 갑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저는 그것을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만, 의식의 대전환이다. 실제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고,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의식의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닌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정된 관념들, 여러 가지 무명의 이런 것들, 이것을 지혜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주제로 이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피레네 성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가려놨습니다. 이 그림이 전체가 아닌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주 잘 정리된 질서의 체계입니다. 지금 단단한 바위 위에 성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돼서 뭐 그렇게 큰 불안감이 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서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질서는 반드시 깨져야 된다, 이렇게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 혹은 무질서라고 하죠. 일명 카오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위의 질서를 이제 코스모스라고도 하죠. 질서 잡힌 체계는 반드시 언젠가는 혼돈의 세계로 간다. 뭐 박근혜 정권이 잘 질서가 잡혀서 돌아가다가 또 어느 날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혼란의 이런 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평화를 얻을 수, 여기 좀 잔잔한 파도처럼 이렇게 평화의 단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그냥 뭐 너무 식상해서 깨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변해가야 된다. 한 군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그림 또한 그 피레네 성체라는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보통 그 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둘 다 에너지 개념인데요, 두 가지 힘의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거는요,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강해지게, 어느 한 놈이 강해지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 이 힘이 작용하면 엔트로피는 약해집니다. 근데 엔트로피가 강해지는 거는 무질서가 이걸 흐트러뜨려 놓는 힘이거든요. 이 힘이 강해지면은 에너지를 한 군데 몰아주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밸런스에 의해서 이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한다. 엔트로피가 극대화가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자연의 본성은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즉 무질서로 가려는 힘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죠.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이것은 또 에너지를 통해서 엔트로피를 약하게 해갖고 살아가려는 이런 그 몸부림 속에서 생명은 존재한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는 이미 에너지 극대화시키는 알고리즘이 있고, 또 랜덤이라고 해서요, 무질서로 가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장착이 돼 있다. 때문에 컴퓨터가,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려는 것은, 인간을 따라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와 생명은 이 에너지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너지, 엔트로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질서와 무질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본질,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거를 좀 금강경의 불교적인 개념으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좀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열애는 열애가 아니기에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이런 문구들 많이 나오죠. 또 열애뿐만이 아니라 티끌은 티끌이 아니기에 티끌이다, 혹은 세계는 세계가 아니기에 이름하여 세계라 한다, 이런 말씀, 금강경에 나오는 귀절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질서의 세계, 고정관념의 세계는 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달리 보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볼 때 진실한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의 세계는 과거에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아마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의식을 전환하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철 스님 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죠.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자주 인용하시는 것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처음에 질서의 개념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단계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게 두 번째 바로 혼돈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걸 거쳐서 비로소 다시 진실한 산은 있는 그대로의 산이요 물은 또 있는 그대로의 물이다 하는 세 번째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이 그림이 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로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냥 아르마리로만 생각을 바꿀게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마치 종교를 개정하듯이, 종교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겉으로만은 불가능한 것이죠. 진짜 마음이 100% 거기에 일치해서 개정을 해야지만 종교 개정이 되는 거겠죠. 마치 어느 사람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종교 개정처럼 힘들다. 단지 아르마리로만 이해하고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암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바꿔서 그것이 삶과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의식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지금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몇 명만 이렇게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여기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 플라톤. 플라톤은 세상의 본질을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삶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좀 본질적인 것이 이데아라는 게 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이런 그 관찰의 아주 훌륭한 관찰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술에 관련된 삶을 형성한 아주 또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죠. 참고로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예술가가 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술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히포크라테스가 예술가인가 했더니 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뜻이 그 말이 와전이 돼갖고 번역을 잘못해갖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히포크라테스가 원래 의도했던 얘기는 테크네라고 하는데요, 의술의 발전이 너무 느려갖고 사람들은 기다려주질 않는데 죽어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좀 의술이 빨리 발전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좀 사람이 안 죽고 기다려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너무 의술의 발전은 느리고 사람은 일찍 죽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 해석이 돼서, 즉 기술이라는 단어를 예술이라는 단어로 엉뚱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것이 엉뚱한 해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술과 예술이 옛날에는 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한 단어. 제가 아까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예술을 이렇게 넘나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그 테크닉, 기술이라는 뜻이 예술과 함께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예술자였던 겁니다. 그 기술과 예술이 분리된 시점이 그 제2차 산업혁명 시대인 그 15세기 무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보시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학자면서 또 훌륭한 예술가였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혹은 기술과 예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였다. 단지 세상을 좀 남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은 관찰의 대가였다.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폰 노이만 제가 너무나 자주 인용을 해서 좀 죄송한데요, 폰 노이만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
이 사람은 존재라는 것을 정보라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뉴턴이라는 사람 아까도 나왔었죠. 바로 우리 기본적인 이 문명을 일으킨,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고전역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까 잠깐 나왔네요. 예, 이분은 미적 원칙이라는 알을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뭐 8등신 미인이니 뭐니 이런 것들 전부 이 시절에 이미 다 만들어진 법칙이죠. 이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미학에 관한, 미적인 거에 관한 알은 또 이 사람이 완성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기하학, 건축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알을 형성한 사람이고요. 자, 지금까지 뭐 다양한 분들의 관찰에 그야말로 대가죠. 이런 사람들이 만든 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명을 이끈 그런 아주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 계시죠. 바로 부처님. 부처님은 그 모든 세계의 근본적인 본질이 바로 공성에 있다 하는 것을, 또 그런 알을 생겨나신 최초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폰 노이만 얘기로서 그 의식 전환을 이룬 사람으로서 다시 폰 노이만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인공지능의 창시자로서 이 폰 노이만은 아주 순수한 꿈을 지녔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를 잠깐 전해오는 얘기지만요, 폰 노이만은 이 우주 전체를 지배한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요, 여기에 로봇을 보내서,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보내서 이것을, 이 기지를 개척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 존재를 또 정보의 관점에서 파악을 했고, 그 정보를 구현하는 기계로서 또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런 꿈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 인공지능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데요. 폰 노이만의 통찰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사람은 존재를, 인간이건 인공지능이건 존재라는 것은 곧 정보를 말한다. 정보, 뭘 아느냐, 알의 문제. 아까 앞서서도 잠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수준에 대해서 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알으로 파악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다. 이거를 펼치기 위해서 컴퓨터를 설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바로 폰 노이만형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폰 노이만형 컴퓨터는 정보, 즉 메모리와 플러스 알고리즘, 이렇게 둘로 나눠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그 중심점에 알이 있고요, 이 알을 활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과 마음의 부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즉 식과 수상행이라는 마음 부수들이 따라붙듯이, 마치 수상행은 알고리즘에 해당되고, 이 핵심적인 식, 온으로 말하면요, 이 식이 바로 어떤 정보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폰 노이만이 바라본 것이고요. 폰 노이만은 또 이 존재가 생명으로서의 연결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복제다, 카피하는 거죠. 카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토메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론을 튜링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이제 컴퓨터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앨런 튜링이 한 일이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인공생명, 진화, 학습, 이런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들을 또 폰 노이만이 만들게 됩니다. 요 얘기를 우리 불교적으로 한번 제가 좀
배대를 해봤는데요. 예. 이건 초기 불교적인 해석입니다만 불교 학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이 뭐냐? 마음은 간단히 대상을 아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정의하고 있죠. 예.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곧 어찌 보면 정보고, 이것이 곧 의식이고, 이것이 곧 존재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생각, 뭐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언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논리 체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이 어떤 언어를 통한 논리 체계를 통해서 추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알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인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 작용과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복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마음이 이 찰나생 찰나멸을 통해 갖고 계속 그 유전 상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어떤 기억들 혹은 업을 계속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마음이 전해 날라서 그것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폰 노이만의 통찰한 바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알매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은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그 중심점에 인공지능이 있고요.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고 인공지능의 그 수준이라면은 어떤 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의 수준에 대해서 몇 가지 기계적 암과 또 자아의식을 갖는 것, 또 무아의식을 갖는 것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결국 부처님도 알매 문제를 가지고 늘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최후에 깨달으시고 나서 그 알을 표현한 그 경전 중에 그 우다나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먼저 한번 뭐 스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 부처님께서 형성된 암, 즉 공성에 대한 암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무한 공간의 세계도 없고 무한 의식의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를 여의고 전생을 여의고 대상을 여인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궁극적 알미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이 세계를 본다면은 꿰뚫어서 알미 형성이 된다면은 아마 모두가 원하는 바겠습니다만 인공지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학습이 좀 따라야겠죠. 폰 노이만이 만든 진화에 대해서 동영상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공성에 대한 얘기, 즉 무아의식 이 부분은 우리가 맨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스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이 내용은요, 아주 일본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로봇 하나를 직립보행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한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은 스님들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단순히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파고 잘 아시지만요. 알파고가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과정은 똑같습니다. 알파고도 무수히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이렇게 무수히 많이 지고 하면서 스스로 다시 그 학습을 하고 자신을 개선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무수히 많은 학습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그렇게 막강한 것이 됐죠. 아마 이것도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면은 인간보다 훨씬 잘 걷는 놈이 나올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 제목에 이제 몸부림이라고 쓴 것은 우리 인간도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의식의 변환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서론 부분이라 좀 스님들한테 다양한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다소 좀 두서없이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려서요. 좀 죄송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몇 가지를 택해서 제가 그 저작권 협회에 문의를 해봤더니 영화 상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하는 데서는. 그래서 저작권이 허용되는 그 유튜브 동영상 한도 내에서만 좀 준비를 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일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강의인데 스님들 좀 기대했던 바에 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